후한 말기 중국은 그야말로 역사상 유례없는 대혼란의 시대로 빠져들었다. 한나라 조정은 이미 썩을 대로 썩었고 헌재는 권신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특히 영제가 붕어한 이후 전국은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촉발점이 된 사건, 바로 184년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비록 진압되긴 했지만 이 난은 한 왕조의 정치 기반 자체를 뒤흔들며 각지의 군벌들이 일제히 세력을 드러낼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었다. 뒤이어 등장한 동탁의 발언은 혼란을 더욱 가속시켰다. 그는 황제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군대를 이끌고 낙양으로 진입해 조정을 장악하고 헌재를 앞세워 실권을 독점했다. 이 폭정은 전국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원소를 중심으로 한 18로 제후연합군이 결성되어 동탁, 토벌에 나서는 대전환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연합군이 해체되자 제후들은 곧바로 서로 등을 돌리고 권력 쟁탈전에 뛰어들었다. 각 지역을 차지해 독자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군웅할 것 시대가 열렸다. 관중, 기주, 연주, 형주, 강동 등 전략적 요충지는 수많은 군벌이 피를 흘리며 다투는 격전지가 되었다. 이러한 격동의 흐름 속에서 당시 가장 강성했던 5개 세력이 차례로 부상했다. 단순한 병력 규모뿐 아니라 지형적 이점, 탁월한 책략가와 장수들, 그리고 시대를 읽는 능력까지 갖춘 이 세력들은 훗날 위촉 5삼국의 형성에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다. 삼국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 피비린내 나는 전투와 끊임없는 세력 교체가 이어졌던 이 시기는 중국사에서도 가장 격렬하고 드라마틱한 시대 중 하나였다. 공손찬. 공손찬은 삼국시대 초기 군벌 가운데 5번째로 강력한 세력으로 평가되는 인물이며 소설이 아닌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장수다. 자는 백규로 요서 출신인 그는 북방 변방에서 성장한 덕분에 기계가 남달랐고 특히 기마술과 궁술에 뛰어나 호족 후주의 침입을 막고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나라 조정의 신임을 얻었다. 혼란이 전국으로 번지던 시기 공손찬은 원소와 한때 동맹관계를 맺을 만큼 북방에서 무시할 수 없는 실력자였다. 그는 전략적 요충지인 우주 요조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특히 백마의용군, 박마이총으로 불린 정예 기병대를 보유해 막강한 위세를 자랑했다. 이 부대는 북방 오랑캐를 제압하는 핵심 전력이자 공손찬 세력의 상징과도 같았다. 더불어 그의 휘하에는 훗날 삼국지에서 가장 뛰어난 장수로 손꼽히는 좋은 자운까지 있었으니 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손찬의 치명적인 약점은 전략과 정치적 판단력 부족이었다. 원소가 치밀하게 세력을 넓혀가는 동안 공손찬은 성급하고 단기적인 행동을 반복해 동맹과의 조율도 미흡했다. 결국 원소와의 관계가 틀어진 뒤 그는 당시 북방 최강 세력과 정면 충돌하는 불리한 상황에 빠졌다. 운명을 가른 개교, 전투 옌저 일대 전투에서 참패한 그는 기반을 모두 잃고 고립되었다. 포위망이 좁혀오자 그는 끝내 가족들과 함께 자결하며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다. 비록 결말은 처참했지만 공손찬은 삼국시대 초반 북방을 뒤흔든 강력한 군벌이었다. 그의 흥망성쇠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긴다.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지녔다 해도 장기적 눈과 전략이 없다면 몰락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조조. 조조는 출신 배경도 화려하지 않았고 초기에 가진 병력도 미미했지만 예리한 판단력과 전략, 그리고 시대를 읽는 감각만으로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간 전형적인 인물이다. 155년에 태어난 그는 자가 맹덕으로 환관 가문의 양자로 자랐으나 일찍부터 총명함과 결단력, 그리고 군사정치 전반에 걸친 비범한 재능으로 이름을 알렸다. 후한 왕조가 혼란에 빠지던 시기 조조는 가장 먼저 황건적의 난진압에 뛰어들었다. 비록 낮은 관직에 불과했지만 그는 기민한 군대 운영과 유연한 전술로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어 동탁토벌 연합군에 참여한 뒤 그는 명분보다는 실질적 권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빨리 깨달았다. 이에 그는 연주 가사를 기반으로 민병을 모집하고 식량을 비축하며 안정적인 세력권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조조가 정세를 완전히 뒤바꾼 결정적 전략은 바로 천자를 이용해 제후를 누른다. 셰텐즈 일링주호는 발상이었다. 196년 그는 헌재를 허창으로 옮기며 황제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후 황제의 이름을 빌려 각지의 군벌을 토벌하면서 자신은 합법적 권력을 쥔 승상이 되었고 제국의 실권자가 되었다.
더 나아가 조조는 단순한 전쟁광이 아니라 경제 민생 기반을 중시한 현실주의 정치가이기도 했다. 그는 둔전제를 실시해 백성들이 스스로 경작하도록 하여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병력과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인재 등용에서도 출신을 따지지 않고 능력만 있으면 받아들였다. 곽가, 순욱, 정욱, 사마해 등 걸출한 인물들이 그의 문화에 모여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초창기 병력 규모만 놓고 보면 조조는 네 번째에 불과했지만 그 누구보다 멀리 보는 시야와 뛰어난 적응력을 지녔다. 그는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차근차근 기반을 다지며 원소, 여포, 장수 등 강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결국 북방 전체를 장악했다. 이러한 치밀한 전략 덕분에 조조는 삼국시대의 판도를 만든 핵심 인물이자 위나라의 근간을 세운 실질적인 창업자로 평가된다. 조조는 전통적 의미의 도덕적 영웅은 아니었지만 난세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현실적 영웅이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 내가 남을 배신할지언정 남에게 배신당하진 않겠다. 이 한 문장은 그의 실용적이며 날카로운 생존 철학을 가장 잘 보여준다.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주는 치열한 경쟁 속 생존의 본질을 꿰뚫은 말이다. 원술은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명망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음에도 잘못된 선택 하나로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어간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당대 최고 명문가인 원씨 집안 출신으로 이른바 4대 30 스시30이라 불리는 4대에 걸쳐 30을 배출한 권문세가였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원술은 젊은 나이에 중요한 관직을 맡았고 지방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사촌형 원소와 함께 동탁토벌 연합군에 참여했지만 두 사람의 자존심 싸움이 격화되면서 결국 결별하게 된다. 이후 원술은 경제력이 풍부한 연암 루난 지역을 장악하고 독자 세력을 형성했다. 그는 손견과 손잡고 동남 지역의 주요 거점을 차지했으며 손견 사후에는 젊은 손책이 그의 세력에 협력하였다. 황계, 한당과 같은 뛰어난 장수들까지 합류하면서 원술의 세력은 한때 동남 일대를 호령할 만큼 강대해졌다. 하지만 바로 그 전성기가 원술의 몰락을 부른 비극의 시작이었다. 197년 그는 자신이 전국 옥세를 손에 넣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황제를 칭하고 중한종칸이라는 국호를 선포했다. 이 결정은 오만과 무도함의 극치로 평가되었고 그동안 원수를 경계하던 제후들이 일제히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평소 서로 경쟁하던 원소, 조조, 유비까지도 원술의 황제 선포에 반대하며 그를 압박했고 원술은 순식간에 사방에서 고립되었다. 더 큰 문제는 원술이 정치 감각이 둔하고 참모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사치와 향락에 빠졌다는 점이었다. 그는 궁궐을 짓고 사치를 즐기느라 국력을 소모했고 정작 전쟁 준비와 내치에는 무관심했다. 결국 군사 지원이 끊기고 식량까지 바닥나자 한때 대군벌을 자칭하던 원술은 비참하게도 굶어 죽는 최후를 맞이한다. 원술의 사례는 난세가 우리에게 던지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준다. 야망은 지혜가 뒷받침될 때만 힘이 된다. 출신이 아무리 화려하고 병력이 아무리 강해도 시대를 읽는 눈과 겸손함이 없다면 권력의 정점은커녕 스스로 파멸을 부를 뿐이다. 이 원소는 거대한 가문과 압도적인 영토 기반을 바탕으로 세력을 키운 당시 북방의 대표적 군벌이었다. 그는 후한 말 최고의 명문가인 원씨 집안 출신으로 여러 대에 걸쳐 삼공을 배출한 권세가였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군웅들이 들고 일어난 초기의 원소는 자연스럽게 중심인물로 떠올랐고 18로 제후 연합군이 동탁을 토벌할 때는 명목상 연합군의 맹주 역할까지 맡았다. 연합군이 흩어진 뒤 원소는 곧바로 세력 확장에 나섰다. 기주를 장악하고 이어 공손찬을 무너뜨려 우주까지 손에 넣었으며 병주와 청주 일대까지 세력을 넓혔다. 당시 그가 통치한 지역은 하삭사주라 불릴 정도로 넓고 비옥했으며 인구, 병력, 물자, 지리적 이점까지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규모였다. 초기만 놓고 보면 조조보다 훨씬 우위를 점한 북방 최강의 패자였다. 원소 휘하에는 전풍, 신배, 허유, 곽도 등 뛰어난 장수와 모사들도 많았다. 그러나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결단력 부족과 강한 의심병이었다. 그는 신하들의 조언을 믿지 못했고 중요한 기회를 눈앞에서 여러 번 놓쳤다. 대표적인 예가 허유가 조조의 본거지인 허창을 기습하라고 강력히 건의했을 때이다. 당시 조조는 내부 정비에 쫓겨 매우 약한 상태였음에도 원소는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해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결국 200년의 관도대전이 그의 운명을 갈랐다. 병력 규모는 조조의 몇 배였지만 원소는 내부 지휘체계가 엉망이었고
전략적 통찰도 부족했다. 가장 결정적인 패착은 허유가 거듭 경고했던 오소기지 원소의 식량 창고를 보호하지 못한 점이다. 조조의 기습에 오소가 불타면서 원소군은 순식간에 붕괴했고 이 패전 이후 원소는 회복하지 못했다. 몇 년 후 병사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원담과 원상이 서로 싸우는 바람에 원씨 가문 전체가 조조에게 멸망하고 말았다. 원소의 삶은 난세가 주는 교훈을 잘 보여준다. 막강한 배경과 압도적 자원도 결정적인 한 번을 놓치면 모두 무의미해진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인재를 믿지 못하며 결단을 주저한 대가, 그것이 바로 북방 최강자였던 원소가 몰락한 이유였다. 1. 동탁. 동탁은 삼국시대가 열리기 전 중국 전체를 뒤흔든 최대의 군벌이자 혼란의 원흉으로 평가된다. 132년 량주농서에서 태어난 그는 국경을 지키는 무장으로 성장했고 강족 흉노 토벌전에서 연이어 공을 세우며 이름을 알렸다. 황건적의 난에서도 서량군을 이끌고 맹활약하며 중앙정부의 신임을 얻었다. 189년 영제의 사망으로 조정이 권력 공백에 빠지자 동탁은 이 틈을 노려 서량군을 이끌고 낙양으로 진입한다. 화웅, 이세, 곽사, 그리고 무엇보다 천하제일무장으로 불리던 여포까지 거느린 그는 순식간에 조정을 장악했다. 소제소 황제를 폐위하고 헌제를 옹립했지만 실권은 전부 동탁의 손에 있었다. 스스로 태사에 오르고 폭정과 전횡을 일삼으며 조정과 백성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그가 지녔던 힘은 단순히 강한 군사력 때문만이 아니다. 황제를 손에 쥔 채 중앙정부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었던, 말 그대로 천하의 중심에 선 절대 권력자였다. 그 때문에 원소를 중심으로 한 18로 제후 연합군이 결성되었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군웅들이 한 목소리로 동탁 토벌을 외칠 만큼 그의 존재는 당시 중국 전체를 뒤흔드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동탁의 몰락도 권력에서 비롯되었다. 무자비한 폭정, 끝없는 의심, 그리고 여포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그의 목을 죄었다. 왕윤의 계책에 넘어간 여포는 192년 궁궐 한가운데에서 동탁을 베어버렸다. 막강했던 그의 권력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동탁의 시대는 폭풍처럼 시작되었다가 폭풍처럼 끝났다. 동탁의 생애는 하나의 진리를 보여준다. 덕없는 권력은 결국 스스로 붕괴한다. 천자를 소나귀에 넣고 천하를 위협한 절대 군벌이었지만 민심을 잃고 탐욕에 취한 순간 그의 몰락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다. 삼국난세 속에서 동탁호도 이 진리를 극명하게 보여준 인물은 없다.